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네, 이번 주를 증권업계에서는요, 지금 슈퍼위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ECB 회의, FOMC,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어제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도착했다라는 속보들이 이어졌었죠. 이번 주 이벤트들 잘 분석을 하시면요, 아무래도 저희 하반기 이벤트들 그리고 증시의 추세를 저희가 잘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해외 이슈들 잘 진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서울기자TV 홈페이지 그리고 턱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턱스타.co.kr을 통해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기자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 동향부터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6월 셋째 주 시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재 0.36% 상승하면서 2460.38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기관의 주도로 흘러가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17% 상승하면서 879.97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외국인이 104억 원 규모로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선물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네, 현재 나스닥은 0.06% 하락하면서 7172.50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0.06% 하락하면서 2780.75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0.14% 하락하면서 93.423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골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골드는 현재 0.05% 상승하면서 1303.4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은 현재 0.09% 하락하면서 65.66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상해 종합지수는요, 1.36% 하락하면서 3067.15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항생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항생지수는 1.76% 떨어지면서 3958.21에 마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시세 알려드립니다. 9시를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대부분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에이다, 아인슈타인용, 이더리움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퀀텀 또한 오늘은 0.08%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리플, 네오, 스텔라루멘, 비트코인 캐시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 순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현재 이오스입니다. 2,395억 원 규모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2위부터는 트론, 비트코인, 에이다, 이더리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각종 시황 소식 들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월요일마다 김은수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첫 번째 시간 글로벌 이슈 여행 가이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봐야겠죠? 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글로벌 이슈 첫 번째입니다. 선진국들의 금융정책에 신흥국들의 6월 위기설이 더욱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6월 FOMC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김은수 멘토님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지난 8일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복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G6 정상들은 난색을 표하면서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트럼프의 G7 러시아 복귀 발언에 대한 숨은 진위는 무엇인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 관련 이슈들 외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네, 이어서 글로벌 이슈 두 가지 브리핑해 드립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이 신흥국 시장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블룸버그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Fed on track to raise rates regardless of emerging market woes 이렇게 제목 나와 있습니다. 패드가 신흥국 위험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다. 이렇게 현재 제목 나와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이 블룸버그에서는요, 아르헨티나, 터키를 강타한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이 브라질까지 덮치고 있다. 이달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으로 환율을 물론 주식과 채권 시장까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이 한 전문가는요, 두려움 때문에 금리 인상 정책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잡음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미국이 이 인상 금리에 대한 기조를 바꿀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전문가들과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고요. 두 번째 이슈 이어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목 보시면요. 현재 이 더 아틀란틱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Trump's obsession with Russia reaches the G7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이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의 고집이 G7에까지 닿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캐나다에서 개막한 주 7개국 정상회의가 시작부터 맞차름을 내고 있다. 미국 측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캐나다와 유럽 동맹국에까지 보호무역 조처를 한 데 이어 러시아의 G7 복귀를 밀어붙이고 있어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 트럼프의 워딩 함께 보시겠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왜 러시아 없이 회의를 하고 있는가? 그들이 러시아를 쫓아버렸다. 러시아는 이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와야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전문가들과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지금 구제 금융을 신청한 상태고요. 인도와 남아공, 브라질까지 모두 신흥국들의 통화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신흥국들이 금리를 좀 인상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신흥국 자본 유출 과정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지금 굉장히 사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좀 계속 금리를 내리면서 좀 돈을 풀었고, 그러고 지금 모자라서 양적 완화 정책,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부실 채권 등을 나라에서 돈을 주고 유동성을 좀 제공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제 좀 경기가 살아난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최근에는 유럽도 이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요.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양적 완화 종료 가능성을 언급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선진국들이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자금의 흐름이 신흥국에서 금리가 높아진 선진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맨 처음부터 위험 국면에 맞닿았던 아르헨티나를 제가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요. 아르헨티나 증시에 투자했던 이 자금이 미국 금리가 높아지면서 미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르헨티나 화폐가 이제 달러로 바꿔서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달러가 희소해지고 이제 자국 통화, 즉 아르헨티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아르헨티나에서 버티던 자금들도 이제 아르헨티나 화폐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상 한두 명이 이제 철수를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우르르 좀 철수를 하게 이제 되기 때문에 이 신흥국들의 화폐 가치 자체가 폭락을 하고요. 그다음에 달러화를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달러화 강세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에 대한 대응으로 신흥국들이 이제 금리를 같이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신흥국들은 금리에 좀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좀 진정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 투자자금 같은 경우에는요, 들어올 때는 천천히 꾸준히 들어오는데 빠져나갈 때는 또 한 번에 빠져나가니까 이 불안정한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FOMC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ECB도 양적 완화를 중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짙잖아요. 이 신흥국 6월 위기설이 정말 현실화가 될까요? 일단은 지금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위기는 있겠지만 2008년 뭐 금융 위기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게 이제 제 예상입니다. 왜냐면요, 신흥국 중에 이제 가장 규모가 큰 중국을 굉장히 지금 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적으로 오히려 원화가 강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ECB 양적 완화 중단 사태 같은 경우도 지금 결정하기에는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이탈리아 정국이 지금 좀 안정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탈리아가 재정 적자 정책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ECB 이 양적 완화 중단 카드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또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국 부채 위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8월까지는 좀 내부적으로 정한 다음에 9월 ECB 회의 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연말쯤에 이제 양적 완화가 좀 종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미국은 FOMC 회의를 통해서 지금 이번 주에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어 있었고요. 이제 3번을 올리느냐, 이 4번을 올리느냐, 이 속도에 대한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요, 지금 아르헨티나 페소화가 폭락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인도 역시 4년 5개월 만에 지금 금리를 인상을 시켰습니다. 또 브라질과 멕시코는 곧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 불안의 파업까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이 아주 전형적인 이 미국 계좌본의 신흥국 화폐를 공격할 때 쓰는 최적의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FOMC 회의의 파월 의장 코멘트에 따라서 이제 1차 분수령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파적으로 만약에 나올 시에는 좀 위기가 좀 계속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좀 비둘기파 쪽으로 나오게 된다면 다소 완화된 흐름에서 이 미국의 헤지펀드 자본들을 위주로 움직임을 좀 주시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 한번 같이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7 회의가 8일부터 좀 진행이 됐고,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에서 러시아의 재가입을 요청을 했었죠. 자, 사실 원래 러시아 같은 경우는 G8에 같이 들어 있었는데, 네.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점령을 하면서 빠져나온 상황이었거든요. 이 트럼프의 의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상 지금 두 가지의 논란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보호 무역
이고요. 지금 두 번째는 이 러시아 복귀에 대한 이제 언급이었는데요. 유럽에서는 지금 러시아 스파이 암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반러시아 연합이 공고한 상황인데 가장 큰 우방이라는 이 나라의 미국이 오히려 러시아를 지금 두둔한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나머지 이제 유럽 국가들은 반대 의견을 냈고요. 러시아 역시도 반응이 나왔는데 굳이 자신들도 이제 끼고 싶지 않다. 즉 G7에 들지 않아도 잘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요, 이제 러시아를 두둔한다기보다는 EU와 지금 무역 전쟁에서 또 다른 카드를 만들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전술로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러시아의 재참여를 좀 압박을 하면서 EU의 양보를 받아낼 생각으로 이제 트럼프가 이러한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같은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러시아의 이제 재참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선거 때 러시아와의 이제 스캔들이 있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야당의 공격을 받을 명분이 충분하기 때문인데요. 또 지금 이게 유가와 관련된 포인트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최대 산유국인 러시아하고요. 지금 이를 거의 추월하고 있는 미국이 지금 현재 증산의 기로에 있는 오펙 회의 영향력을 좀 미치고 싶기 때문인데요. 지금 비오펙 국가로 감산을 하고 있는 러시아에게 이제 협상 카드를 좀 이제 만들기 위한 모습이다라고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겉으로 볼 때는 러시아를 좀 위해주는 듯 하면서도 사실은 자국 이익을 위해서 트럼프가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이번 주 좀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벤트 관련된 주요 경제 지표도 한번 일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 굉장히 이제 빅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 주 주요 발표 제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11일 오늘 화요일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는 특이지표 이제 발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12일부터 화요일부터는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 역사적인 만남이죠.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예정되어 있고요. 5월 CPI와 이제 5월 실질소득 지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13일에는요. 생산자 물가 PPI가 발표되고요. 우리나라 현재 지금 국내 6.13 지방선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는 이날 휴장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14일 새벽 3시에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에는 ECB 회의 결과가 나오고요. 이어서 5월 소매 판매와 4월 기업 재고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금요일 15일에는요. 5월 산업 생산과 이제 설비 가동률 그리고 6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이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지금 베이커 휴즈 시추공수 횟수까지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글로벌 이슈 분석 여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해외 선물 시장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 가이드 한 줄 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가 준비한 가이드는요. 네. 이런 빅 이벤트 종료 후에 추세 방향을 보자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이벤트 종료 후에는 좀 추세 방향에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상 이제 가이드 한 문장을 제가 이렇게 정한 이유는요. 네. 뭐 대형 이벤트가 워낙에 많은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벤트들이 다 종료가 된 후에 결정되는 방향을 잘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북미 정상회담, 뭐 FOMC 회의, 그리고 ECB 통화정책 회의의 이 해외 선물의 방향성을 그리고 이 특징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주요 상품군으로 봤을 때는요, 이제 달러화 그리고 달러와 이제 대응하는 통화 그러니까 유로 그리고 엔화 그리고 이제 산업금속에서 구리가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리도 중심적으로 보시고요. 또 안전자산으로 되고 있는 이제 금 그리고 크루드 오일 이 5개의 방향 추세가 변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리고 매매를 하시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 금요일장 어떤 트레이딩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오늘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 지금 이 크루드 오일 사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긴 추세, 크루드 오일은 500틱봉을 좀 기준으로 지난 거래일 23시에 급등한 후에 급락 흐름을 좀 시그널로 포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약 1시간 30분 동안 이제 150틱의 이제 수익을 완성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보수적 추세 매매에서는 시그널이 더욱 깔끔하게 발생을 하면서 200틱이 가까운 수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에 지금 65달러 지지 여부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67.22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구간도 가능합니다.
쟁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베이커 휴지 시추공수 감소 역시도 유가 반등에 좋은 재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유로도 빠르게 한번 보시면요. 지금 긴 추세 하락 이후에 기본 추세 매매에서 반전 시그널이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보수적 추세 매매에서는 이제 매수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 시에는 이제 매수 진입을 좀 짧게, 그리고 수입 구간을 좀 설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번 주 FOMC 회의와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기 때문에 주요 이벤트 전에는 무리한 베팅은 절대 금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8351 구간을 돌파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이제 상방 가능성을 염두해 둘 수가 있고요. 매수 목표 구간은 1.19614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외바닥인데요. 사실 쌍바닥을 그릴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흐름도 반드시 같이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린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이슈들 잘 분석하기에 앞서서 우선 중국장 어떻게 마쳤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3,100선 상하이 종합지수 이렇게 지키기 너무 힘드네요. 좀 회복해나 싶더니 바로 깨졌습니다. 바로 깨졌는데 좀 심하게 깨졌어요. 좀 세게 밀렸는데, 일단 상해종합지수가 1.36%나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하는 이제 3,067포인트에서 마감했고요. 선전성분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창업반지수가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했는데, 보통 이제 선전성분지수나 창업반지수가 좀 더 밀리는 상황인데 이삭히 상해종합증시가 더 밀렸던 그런 상황이고요.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선전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상장 1년 미만의 차신주들만 좀 급등한 상황인데, 이 차신주 중에 대부분이 지금 좀 이따 뒤에서 얘기 드리겠죠. 폭스콘 인더스트리얼 인터넷이 거의 다 올린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문매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좀 선방을 했습니다. 조선주가 좀 크게 폭락했고요. 금융, 석탄, 비철금속, 전기 모두 다 하락한 그런 모습입니다. 샤오미 관련주들이 조금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샤오미는 이제 조만간 곧 홍콩 지에 상장이 됩니다. 그리고 폭스콘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그러니까 FII 이렇게 읽는데요. 상장 첫날입니다. 무려 44%나 급등했습니다. 예. 폭등이죠, 폭등. 예. 폭등해서 마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이슈들을 살펴보면 좋을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차이나 이슈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이 200억 위안 규모의 원전 사업 계약에 러시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초 미국이 차지할 것으로 알려졌던
사업이라서 그 내막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관련 이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폭스콘 인더스트리얼 인터넷이라는 이름으로 상하이 증시에 상장한 폭스콘이 데뷔 첫날부터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막 걸음을 뗀 폭스콘 주가 향후 전망은 어떤지 차이나 이슈 분석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뉴스인지 먼저 설명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상하이협력기구, 그러니까 SCO라고 하죠. SCO에서 이제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약간 밀월 관계, 브로맨스를 다시 한번 다시 보여줬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인도 총리하고도 브로맨스하고 러시아하고 브로맨스하고 그 다음에 트위터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브로맨스를 보여주고 참 취향이 남자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미국이 이제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던 원자로 건설을 이제 러시아에게 총 200억 위안에 달하는 사업을 러시아 이제 로사톰이 가져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G7 정상회의 열렸을 때 지금 상하이 협력기구도 같이 열렸었는데요. 이 중국과 그리고 미국이 같이 러시아에 지금 구애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G7에서 갑자기 미국이 러시아 다시 껴야 된다, GAD 회의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갑자기 러시아한테 무슨 죄진 게 있는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중국은 또 이번 기회에 또 자기 편으로 또 만들려고 또 이제 또 중국 역시도 상당히 좀 러시아에 공을 들였는데 이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좀 심화가 되면서 서로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 편으로 좀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제스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EU가 사실 중재자 역할인데요. EU가 중재자 역할이라기보다는 EU 같은 경우가 어떤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그러니까 어느 편을 들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편을 든다고 미국은 생각했겠죠. 근데 둘 다 미국과 중국 다 WTO에 제소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번에는 남은 게 러시아다. 네, 러시아의 구애를 좀 보낸 것 같죠. 근데 러시아의 구애를 보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편을 좀 드는 상황이고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제 북핵 관련해서 사실상 육자회담의 이제 당사국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패싱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좀 그렇잖아요. 스스로 이제 약간 따당하면 둘이 친하잖아요. 이제 더더욱 좀 결속력이 좀 강해진 그런 상황이고요. SCO 정상회의에서 이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G7 회의하고 있었고 이쪽에서는 걔네들 싫어하는 나머지 다 모여가지고 회의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치열한 외교전이 다시 또 시작되지 않나, 무역전쟁이 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뉴스에서 보시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이제 원전 협력 사업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원전 프로젝트 한 1천억 위안 정도가 넘는다라고 하는데, 이 슈다바오 원전 1, 2호 같은 경우는 원래 미국 쪽에서 이미 하기로 채택이 되어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이 기존 원전 사업 같은 경우도 좀 미국에서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게 될까요? 아마 그러진 못할 겁니다.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계약을 한 방에 엎을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리 막 나간다 그래도 이미 쓴 계약을 파기하기 힘들고요. 일단 시다바오 원전 2기를 1기는 이제 미국이 가져갔고요. 2기를 이제 러시아가 진행을 하는데 1기는 뭐 그대로 미국이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중미 무역전쟁 상황에 따라서 1기보다 2기가 먼저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이 그걸 노리고 있거든요, 상당히. 미국한테 이제 이런 압박을 좀, 압박 카드인 거죠.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 이제 서로 정상들이 시진핑하고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텐진까지 가는 고속철도를 같이 이제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텐진 특산품이 무슨 만두를 맛있게 드셨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푸틴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거 절대 잊지 마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또 중국은 또 이제 영토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지금 영문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향후 이제 중미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중국이 태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좀 지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도 오히려 현재 국면이 그렇게 좀 나쁘진 않다. 오히려 북한을 편들어주고, 원래 러시아랑 중국이 그동안 소원하다가 갑자기 이제 미국과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또 중국 쪽으로 북한 쪽으로 좀 힘을 실어주는 러시아와 중국이요. 그런 상황이고요. 5월에 이제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조금 이제 내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5월에 이제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또다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상승에 따라서 미국이 원유를 중국에 많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늄 등 쪽 수출이 호재가 되면서 다시 또 중국이 대미 무역 흑자가 늘어나 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작용을 할지.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원유 수입을 늘려주면서 사실 약속한 바 이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산업에서 좀 뭔가 오히려 중국이 너무 많이 팔았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콘과 관련된 이슈인데 어떤 뉴스죠? 네, 폭스콘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제가 상장한다고 그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상장하자마자 아마 주가가 급등할 거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역시나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왜 추천 안 했냐? 이거 못 사요. 네. 아직 본토 에이지 상장하고 교차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일단은 첫날부터 가격 제한폭까지 좀 상승을 했습니다. 폭스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 타이페이, 홍콩, 런던에 이제 동시에 상장이 돼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또 다른 이름이 홍하이 정밀공업으로 이제 유명하죠. 이 폭스콘이 상장되면서 많은 이슈를 좀 몰고 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주셨던 이 폭스콘이 상하이 증시에 드디어 상장이 됐고 지금 상승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폭스콘의 회장 코타이밍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분이 좀 어떤 분인지 알아봐야겠죠? 네, 코타이밍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인물에 대한 조명을 요즘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4살의 어린 나이에 이제 거의 작은 자본금 가지고 플라스틱 제조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인데 이분께서 이제 사업에 좀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나서 다시 전자산업으로 바로 업종 전환을 하면서 일으켜 세웠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PC 사업에 뛰어들면서 미국의 이제 PC를 중국에 이제 파는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대만 기업에 대해서 좀 배척이 좀 심한데, 이런 어려움을 좀 잘 극복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1997년에 애플이 사실 이때 잘 나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애플과 손을 잡았던 거죠. 그러니까 애플도 자기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까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도 도와줬는데 삼성전자는 별로 생각 안 하나 봐요. 애플은. 예. 일단은 삼성전자하고 폭스콘이 이렇게 도와줬거든요. 근데 애플 부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대만에선 TSMC라는 파운드리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역시 애플에 AP칩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다음으로 가장 대만에서 큰 회사고요. 이분이 또 워커홀릭으로 되게 유명하세요. 거의 하루에 16시간씩 일하신다고 해요. 예, 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제일주의 경영 철학이 상당히 강하셔서 향후에 이제 폭스콘 같은 경우는 AI 기반으로 한 그런 스마트 쪽에 상당히 조금 이제 자본을 투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반도체 굵기의 모델이 되는 기업, 중국이 대만 기업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굵기 어느 정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복잡한, 이게 대만하고 또 엮여있으니까 이게 또 복잡해요. 근데 과연 복잡한 이 폭스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코타이밍 회장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친구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대만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좀 받아들인 이유가 있을까요? 향후 우리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이 주가 상승세 좀 계속 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폭스콘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참 애매합니다. 기업은 대만 기업인데 네. 공장은 중국에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별로 안 친한, 예, 부정하고 싶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 이제 주요 그 매출처가 중국에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애플에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의 매출처는 중국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편을 들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반도체 굵기하고 이제 IT 육성 부분, 이 AI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폭스콘이 어느 정도 좀 밀어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폭스콘 역시 광둥성에 공장을 세우면서 중국에 맨 처음에 반도체 굵기 전에 제조업 굵기가 있었어요. 그때 상당히 일자리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주면서 상당히 좀 많은 기여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 정부도 좀 잊진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아이폰 수요가 좀 부진하면서 아이폰 판매량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전일장에 지금 애플 주가도 밀렸었죠. 그것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AI와 스마트 부분, 이쪽 부분에 얼마나 좀 성과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좀 주가는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장 장악력이 지금 애플에 너무 지금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애플이 조금만
안 좋아도 포스코인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조차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당장 거래는 안 되는데 네. 일단 거래 재개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정확하게 한번 차트 분석도 같이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알아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자, 이번에는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은 중신증권을 가져왔습니다. 중신증권. 상당히 이제 중국 증권사 1위 기업인데요. 그동안 소개시켜드리려고 많이 했었는데, 하도 차트가 안 좋아서, 네. 그동안 미루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지금 다시 좀 이제 바닥을 좀 다져왔다. 좀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내에서 IB 부분 시장 점유율 1위예요. IB 부분이 근데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2018년 IPO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IPO, 그러니까 상장하는, 기업이 상장하는 이 업무를 IB에서 담당을 하는데, IB 쪽에서 상당히 이런 걸 발굴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경쟁사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좀 압도적인 그런 규모와 자본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IB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IPO 증가에 대해서 수혜를 많이 받을 걸로 보고 있고, 2018년 1분기 매출이 97억 위안, 순이익 27억 위안을 기록했는데, 이게 지금 중신증권은 상당히 성장이 정체돼야지 맞는 기업인데, 증권사인데, 지금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예상치를 훨씬 상회했습니다. 실적도. 브로커리지하고 자산관리 쪽에서 우회로 선방을 하면서 증가세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중국 유니콘 기업들이 이제 막 상장을 하고 있는데, 이 상장할 때 본토 위주로 회귀하는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중신증권이 지금 IPO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샤오미도 지금 중신증권을 하고 있고요. 바이두 역시도 IPO를 주관사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증권사 업종 내에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 차트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현재 계단식으로 현재 조금씩 바닥을 다져오고 있어요. 저는 이 바닥 다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어제 많이 밀렸지만 어제 많이 밀린 게 상당히 좀 전거래에 많이 밀렸던 게 상당히 좀 매수 타이밍 하기에는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매수가는 19.130 홍콩 달러. 지금 이 회사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 코드 번호가 06030.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7.750 홍콩 달러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일단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짧게 20.600 라인까지 한번 보고요. 2차 목표가는 정고점 라인이 22.850 달러까지 본 다음에 제가 톡스타 톡방에서 제가 나머지 부분, 대응 부분 또 얘기 드리면서 비중 어떻게 수익실을 하는지도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IPO 증가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신증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 이슈앤 가이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들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주 멘토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멘토님과 함께 또 암호화폐 시장 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이오스의 메인넷이 1년여의 준비 끝에 지난 10일 출범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블록 프로듀서, 즉 BP가 나올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이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코인레일 측은 일부 암호화폐 해킹 시도를 확인했다면서 추가적인 코인 피해가 없는지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이 거래소 해킹 피해 보안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코인 이슈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뉴스인지 소개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3세대 블록체인 운영체제를 진행하는 이오스의 메인넷이 1년의 그 긴 준비 끝에 이제 출범을 하고 커뮤니티 검증과 투표를 거쳐서 메인넷이 가동되면서 블록 프로듀서에 대해 선발하기 위한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오스 코인 보유자 중에서 이제 10% 넘는 그 코인 보유자가 표를 이제 한다면은 투표를 하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상위 21개 팀이 이제 BP가 됩니다. 최초 토큰을 만들고요. 이후 0.5초마다 블록을 만들어 가는데 후보 등록 1시간 정도 지났는데 100여 곳이 넘는 그 후보가 등록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180여 곳이 이제 경쟁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180여 곳의 후보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BP가 뽑힐지 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오스는 특정 주체가 아닌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해서 토큰 민주주의의 어떤 한 실험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토큰 보유자들이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면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즉 생태계를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방식인데 이오스 같은 경우는 거래 수수료도 없고 0.5초마다 블록이 이제 생성되면서 다양한 파생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이제 저희는 또 한국이기 때문에 이오스 거래량도 많고 보유량도 많은데 BP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거래소가 투표를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커뮤니티와 BP 후보들이 이제 좀 목소리를 높여서 거래소가 투표를 지원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직은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국내 투자자와 BP들이 이오스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소들이 투표 시스템 구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180여 곳 중에서 21곳을 선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 BP들의 이오스 보유량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BP 후보별로 좀 대략 얼마만큼의 이오스를 보유하고 있나요? 네, 일단 이오스가 이더리움 기반 토큰으로 이제 ICO를 진행을 했는데 이더리움 기반 토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이더스킨입니다. 이 이더스킨을 통해서 이오스 보유 현황을 일단 확인해 보면요. 상위 10개의 암호화폐 지갑에 전반인 이제 49.7%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총 발행량이 10억 개예요. 근데 10억 개 중에서 4억 9천만 개, 10개 지갑에 들어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상위 1000개 지갑을 봤을 때는 8억 5천만 개, 85.1%가 보관 중인 것으로 이제 나타났는데요. 자, 업계에서 상위 10개 그 지갑의 대부분이 암호화폐 거래소일 거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이제 개인들이 갖고 있을 것으로 모아서 대표 지갑으로 이제 관리를 한다고 거래소 측도 이제 전했는데요. 암호화폐별로 이제 거래소의 지갑 개수는 물론 다릅니다. 비트파이넥스 같은 대형 거래소 같은 경우는 3-4개 정도 갖고 있어서 이것들을 여러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보유량이 많은 지갑은 거래소 소유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 외에 발행량의 10%인 1억 개는 이제 블록원이 재단이 개발팀의 이제 소유로 이제 되고 있는데 블록원은 또 매년 1%만 매도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략 BP 후보들로 거래소들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유량에 좀 쏠림 현상이 강한 것 같습니다. 자, BP를 뽑는 이 투표의 진행 지금 잘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이오스 재단은 대규모 코인을 보유한 거래소나 특정 집단, 개인이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제한 장치를 마련했는데요. 커뮤니티를 만들고 승인한 이오스 헌법은 BP들이 토큰 발행을 통해 얻은 수익 가운데 이제 10% 이상을 주게 될 수익자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BP 간 상호 투표도 네트워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이제 부정이 포착되면 고발 후 제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거래소들이 개인들을 대신에 이제 보관 중인 물량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들이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재 이제 비트파이넥스 등 일부 대형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뭐 한비코, 데이빗 이런 투표 시스템을 뭐 지원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그 보유량 거래량이 많은 업비트와 빗썸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더리움을 만든 이제 비탈릭 부테린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투표 가능성을 좀 낮게 봤는데요. 개인들의 투표가 이제 결과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낮다. 뭐 거래소에 넣어두고 코인을 거래소가 대신 투표하게 만드는데 전혀 좀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말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이오스 같은 경우 생태계 구축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개인들이 이제 거래소에 넣고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 지갑으로 이렇게 옮기다 보면 과정도 복잡하고 그래서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투표 참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진짜 제대로 된 민주주의, 토큰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는데 그 의도와 다르게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또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지금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투표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BP들은 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이오스 커뮤니티 그리고 국내 BP 후보들이 거래소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이오스 투표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뭐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요. 지난 5일에 그리고 빗썸과 업비트에 대해서 이오스 보유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또 대리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지난 5월에 국내 암호화폐 커뮤니티 코리오스가 거래소의 투표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또 진행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생태계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나서는 거겠죠. 그러나 이제 뭐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 같은 경우는 형평성, 보안성의 문제로 실질적으로 투표를 좀 이뤄지기가 힘들지 않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표 지원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토큰을 소유하되 권리가 없는 상황으로 될 수가 있는데 사실 탈중앙화의 장점을 가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 누구의 간섭 없이도 완벽한 소유권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뭐 개인이 갖고 있는 게 해킹을 당한다거나 뭐 잃어버리면 온전히 개인의 탓으로 되는데 이런 경우 거래소가 투표를 지원하지 않으면 또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뭐 지금 한국인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이오스 생태계에서 BP에 대한 그 좀 참여권이 필요한데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요? 네, 알겠습니다. 좀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슈 두 가지를 바탕으로 우리 멘토님이 가이드 한 줄 평을 주실 시간입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해킹 사태의 암호화폐 하락이 오늘의 가이드입니다. 해킹 상태, 지금 암호화폐 가격 하락, 그쵸? 이 해킹 사태를 계속해서 우리는 좀 뉴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네, 미국 정부가 이제 비트코인 선물 가격에 대해서 시세 조작 혐의를 의심을 해서 거래소들한테 정보 공개를 명령을 한 데 이어서 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레일이 해킹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지금 시스템 점검에 나서서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가격 시장 매우 하락을 했습니다. 뭐 11일 기준 국제 비트코인 가격은 $7,000 수준으로 밑돌았고요. 뭐 이더리움, 리플도 각각 11% 그리고 18% 떨어진 가격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국내 가격도 역시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인레일 측에 대해서 이제 뭐 70%는 안전하게 보관 중임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콜드 월렛으로 이동해서 보관 중이고 업계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하지만 국내 거래소 해킹 사건 중 가장 큰 금액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뭐 유출된 코인의 3분의 2 정도는 관련 거래소 및 코인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회수에 준하는 조치를 취했다라고 코인레일 측은 밝혔지만 또 나머지 코인에 대해서 아직까지 회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명백한 결과치는 없습니다. 뭐 그래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유비세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냐며 일각에서는 좀 그런 투자자들의 해킹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위험 상황에는 항상 제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이드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강의는 좀 생략을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서울문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fin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